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까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봐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기자들한테는 그런 고유의 판단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지향 기전이 결정일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나이바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많이 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딱 하나 어떤 것들이 보장되면 이 공영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혹시 방송 뉴스보다 영화나 드라마가 더 사회를 바꾸는 현실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것일까요?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죠. 뭐 어떤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만큼 파워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널리즘은 사실을 다룬다. 사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것의 기본과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관심사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은 유일한 관심이 이 친구가 한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렇죠. 불법이면 처벌하고 합법이면 뭐 네. 석방을 하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기사는 불법이어도 기사가 안 될 수가 있고요. 합법이어도 기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기자의 관심은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네.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예.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고 YTN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까는 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자기 방어권이고 방어죠. 예. 자기의 프라이버시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검사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검사면 증거를 수집을 하고 그 증거에 따라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고 그럴 수 있고 예. 또 더 나아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안에 뭐 검언 유착 의혹의 단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면 네. 이제 정무적 단계에 가서 제일 쉬운 게 봐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의심을 하는데 나는 자연인으로서 내 핸드폰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자연인으로서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검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안 까고 버티고 그러면 그건 좀 비합리적인 거 같잖아요. 네. 한동훈 검사가 아주 말단 검사이라면 나는 내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양반이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고위직을 맡게 되고 이럼으로써 국민들이 야 이런 의심이 있는데 그냥 가서 클리어 시켜. 그리고 검사로서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의심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데 예. 소설도 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해지고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충분히 이거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봐요. 그럼 이제 기사라고 하는 뉴스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기사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매체하고는 좀 다르게 기자들한테는 그런 그 고유의 판단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미치고 또 제도적이나 어떤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일수록 기사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처음 하게 할 때 그 배우는 말 중에서 예.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고 아, 네. 저도 그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뉴스라고 하는 게 의외성과 뭐 그다음에 새로운 얘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배웠죠 처음에. 예.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희한한 일이니까 뉴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했던 거죠. 근데 더 이상은 뭐 그런 뉴스가 말도 안 되는 뉴스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무는 거는 또라이가 한 짓이죠. 네. 그게 뉴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네. 지금도 그런 거를 추구하는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죠? 그 계곡 살인, 아, 네. 남편 살인했던 예. 그 공개 수배되면서 예. 얼굴이 까졌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팬카페가 생겼다.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 네. 그 뉴스가 뭐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팬카페가 생겼다고 뉴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인터넷에 보면 그게 뉴스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게 뉴스죠. 예를 들어서 광견병이 막 창궐하거나 요새처럼 바이러스 문제, 그다음에 애견 반려견들이 막 많은데 개가 사람을 물어서 뭐 어린애가 다쳤다거나 뭐 죽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예.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따져보고 치고 들어가고 예.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개를 무는 기사가 기사이려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신적인 인간이 엄청나게 피폐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뭐 또라이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뭐 우리 사회를 흔들 뭐 그런 상황이 됐다거나 네네. 이러면 굉장히 크게 다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다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예. 언론의 관심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수단이고 네. 훨씬 더 영향력도 강하고 그러나 하여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 들여다보고 무엇이 더 사실인지 또 이것이 사실임을 뛰어넘어서 진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자라는 게 기록할 기자잖아요. 예. 음자자 쓰고. 예. 물론 기록한다는 것 자체에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해갖고 어떤 하나의 기사를 내는 거지만 참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맞는 팩트만을 게더링을 해서 그 기사를 완성을 했을 경우에 네. 그거는 제대로 된 기사라고 보기 어렵죠. 네.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가 내가 세운 가설과 틀리다고 하면 예. 그 가설을 바꾸든지 그렇죠. 그 가설을 없애든지 네. 그 팩트에 근거한 새로운 가설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가지고 어떤 자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드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에 적합한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텔레비전 뉴스는 그냥 존재하는 영상 속에서 사실을 찾고 진실을 찾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런 그림이 없을 때는 이제 카메라 기자를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들죠. 만드는데 만들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그 사실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 네. 영상을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창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취재하고 확인한 뉴스
이 고발거리가 객관적인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럼 그냥- 이제 객관성이 뭐 객관적이냐? 네. 이제 공정성하고 객관성은 약간 다른데요. 공정성은 약간 양적 개념이라면 객관성은 약간 뭐 질적인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근데, 분류를 하시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없죠. 어떤 하나의 의견에 또는 하나의 뉴스에 절대 객관은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떤 순간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런 단편의 객관적 실체들이 모여가는 과정이 객관적일 수는 있다고 보고 네. 그런 단편적인 객관, 상대적인 객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지향점이 절대 객관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안에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외부 제공 영상이에요. 외부 제공 영상이라고 하면 언론사, 방송사 안에 있는 카메라 기자가 직접 촬영해가지고 찍은 영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에서 생산되는 영상들을 통칭해가지고 외부 제공 영상이라고 네. 저는 정의했는데 예. 그 안에는 뭐 폭로 영상, 제보 영상, 그다음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있고 CC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그런 영상들인데 사실은 이런 외부 제공 영상들이 사실은 이 무한 영상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네. 게 하나예요. 예. 두 번째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방송사에서 생산한 영상이 이게 다 사실이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촛불 집회 때 예.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잖아요. 네. 근데 뭐 횃불 들고 뭐 이런 데만 골라서 찍으면은 아. 굉장히 폭력적인 아, 모양새로 맞아요. 네. 그런 집회처럼 보여요. 그 이미지 저도 생각납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기계를 써서 했다고 그래도 의도를 갖고 그렇게 찍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없어진 건데 네. 다행히 외부 제공 영상 CCTV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전혀 배제가 된 상태로 왜냐하면 CCTV를 촬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냥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용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부 제공 영상은 그런 측면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네. 점차로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제공되는 외부 제공 영상의 그 포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점점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생산되는 그 외부 제공 영상이 예. 레거시 미디어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발굴해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들을 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국정농단 한참일 때 그 최순실 씨가 의상실 가가지고 박근혜 네네네. 대통령 그 막 골라주고 외교 행사 가는데 예. 옷을 고르고 막 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행정관들이 지시를 받는데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예. 전화가 왔는데 네. 그냥 안 주고 막 네, 맞습니다. 닦아가지고 예. 최순실한테 주고 그 영상은 CCTV예요. 네네네. 그거는 외부 제공 영상이고 시민사회에서 구성된 거죠. 그 영상을 TV조선인가가 특종을 했을 거예요. 그 영상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네. 그죠?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렸다. 예. 그런 증언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쓰면 그 파장이 뭐 그랬나 보다 정도겠죠. 그렇죠. 그 정도에 멈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을 한 목격 영상, 목격자의 전원이 아니라 목격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그 현장을 시민들이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외부 제공 영상이고 시민사회에서 발굴해서 예. 레거시 미디어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상당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에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거죠. 그 저널리즘이라는 게 본령이 비판과 감시잖아요. 예. 뭐 절대 권력이나 절대 부와 그다음에 갑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열심히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예.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저널리즘이라면 예. 그거를 여태까지는 뭐 기자, 뭐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프로페셔널리스트들이 했다면 예. 이제 그런 영역이 점점 깨지는 거고요. 예.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발굴해가지고 그런 루트가 이제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방송사에서 안 받아주면 뭐 유튜브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네. 뿌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힘의 역전 관계가 이미 온 거고. 아.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예. 그런 소재들을 많이 막 퍼나르고 막 뭐 이런 것들을 레거시 미디어가 충분히 걸러내죠. 걸러내고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 로우 머티리얼이 가공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는 예. 그리고 그 유통되는 그 로우 머티리얼들이 레거시 미디어들도 통제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거죠. 뭐 1인 미디어도 그렇고 예. 유튜버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다 일정 정도의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적 어떤 관례, 관습, 관행 그런 루틴이 생긴 거죠. 새로운 루틴이. 네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저는. 네. 여기서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골라서 보게 되고 페이크 뉴스가 발전해서 딥 페이크 뉴스까지 갔다고 하는데 확증 편향 문제하고 페이크 뉴스 문제는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예. 제가 그 이제 보도 멤버로 있을 때 예. 가짜 뉴스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예. 가짜 문제 뉴스는 제일 큰 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네. 약간 나이브한 대안일지 모르지만 가짜 뉴스는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고 코미디거든요. 그 저희 엄마 톡에도 보면 하루에도 막 20-30건의 가짜 네. 뉴스가 뭐 떠요. 뭐 제주도가 뭐 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뭐.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야 가짜 뉴스는 이 코미디니까 개그맨 한 명 섭외해서 네. 카메라 스태프들하고 같이 파고다공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톡을 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러면 그 개그맨이 가가지고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면 그게 가짜 뉴스로 드러나고 코믹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를 좀 만들자. 네.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MBC에서 페이크 뉴스를 그거 하는데 약간 저널리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저널리즘상의 큰 문제죠.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계속 예능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네네. 우리가 다큐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좀 레거시 미디어에서 검증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주면 네. 또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이브하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많이 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선거를 안 해서 망한 나라는 그렇죠. 많아도 네네. 그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여론이 무궁무진하게 자유롭게 개방돼서 망한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여론을 네. 통제해서 망한 나라는 그렇죠. 있어도 네네. 그래서 물론 페이크 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지만
정보가 통제가 되지 않고 많이 알려지면 그 정보의 양이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봐요. 그것은 누가 통제를 하거나 뭐 누가 뭐 기획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양이 많으면 질적인 누구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렇게 우상승 곡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링 하는 게 아니라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뭐가 팽창을 하면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증 편향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시대 알고리즘 문제인데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심각하고 특히 확증을 갖게 되는 정보가 옳고 그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옳은 정보든 그른 정보든 어떤 한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 중에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정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모든 다른 정보는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을 계속 전달받고 그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고착화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도 보면 결국엔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은 뭐 케이블 TV, IPTV 뭐 엄청나게 뭐 200~300개가 되는 채널이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콘텐츠의 그 절대량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뭐 예능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공급하는 뉴스가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꾸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스핀오프 된다 그러네. 예,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미국은 공영방송이 물론 없는 이제 PBC라고 있지만 영향이 약하고 CBS, MBC, ABC 이렇게 지상파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0년대 CNN이 생긴 이후에 계속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3, 4 시청률 합계가 30몇 프로가 됐는데 지금은 아마 6, 7%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프라임 타임 때 뉴스 시청률이 더 떨어졌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변곡점이. 근데 그 변곡점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미국 대선, 카트리나 멕시코 말에서 태풍 왔을 때, 그러니까 걸프전,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대형 이벤트나 사건, 대형 뉴스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찾는다는 거죠, 시청자가. 그래서 물론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뭐 생활 정보성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이게 다루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안들 정말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에 근거를 삼아야 되는 그 레거시 미디어의 영역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드라마나 영화나 뭐 앞으로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점점 OTT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TVN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KBS나 MBC나 SBS나 이런 정통 텔레비전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공적 책무를 맡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가짜 뉴스의 중심을 잡아준다거나 또 확증 편향의 어떤 도그마에서 탈출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소극적인 측면의 기본적인 롤을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우리나라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공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뭐 시청률 문제를 높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딱 하나 보장돼야 된다. 한번 어떤 것들이 보장되면 이 공영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배 구조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전 지배 구조라고 보고요. 그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숨진 이용마 기자가 후배인데 아, 예, 예. MBC의 경우만 보면 정권이 바뀌면 차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이 운영되고 좌지우지되고 또 KBS도 그렇고 우리도 MBC도 그렇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경영적 판단은 경영 논리로서 돼야 되는데 지배 구조가 안정화 안 돼 있으니까 정책 논리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네. 사장이 바뀌고 네. 이렇게 되면 미디어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요. 굉장히 안 좋죠.